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이 촉발했던 서울 서희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교육계는 일제히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 태아 성별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서희초 교사 사건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2년밖에 안 됐던 새내기 교사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우선 이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이 됐거든요. 순직 인정, 어떤 심의를 거치게 되는 거죠? 네,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직무와 그리고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즉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이제 사망이나 질병에 의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점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판례는 이 직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해서 예를 들면 과중한 업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과도한 나머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런 선택을 한 경우에는 이 직무 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차적으로는 일단은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사혁신처와 공무원관리공단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한 다음에 관련 위원회에서 이제 순직이냐 아니냐를 각종의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네.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의 교사는 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조계, 의료계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됐고 지금 교사 단체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희초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찰 조사에서도 학부모 갑질 등의 혐의점은 이제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직이 인정된 배경 따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경찰에 조사하는 것은 그 학부모들의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이고 네.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근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굉장히 지대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굉장히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본인이 이런 선택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경찰 조사는 무혐의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 이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이 순직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사혁신처에서도 유족에 통보한 상황이라고 하고 이 사건 네.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를 강하게 제기했을 만큼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리고 내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중재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됐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8월에는 신림동 등산로에서 이제 폭행을 당해서 숨진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을 했는데 반면에 9월에 군산 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초등학교 교사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뭘까요? 구체적인 사안별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신림동에서 타인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선생님이 연수를 위해서 이제 정상적인 출근 경로로 출근하다가 발생한 범죄 피해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무 수행, 그러니까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직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 군산 교량에서 발견된 교사 사건도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이 죽음의 원인이 가중한 업무라거나 이 직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제 정황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순직까지는 인정되기 굉장히 어려워서 결국은 이 직무와 이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부족해서 이분은 이제 순직으로 처리되진 못했습니다. 네, 이러한 지금 움직임들이 교권에 회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줬던 것은 교권 관련한 법이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제도
제도적인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특히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했던 많은 학부모들의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교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 어떤 다툼에 있어서 시스템을 어떤 분쟁을 조정할 시스템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점이 우리 사회에 많이 알려진 사건이 되다 보니까 네. 일정 부분 많이 현장의 분위기라든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업무상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죽음에 이른 사건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순직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네네. 일정 부분 한 기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선 있어서는 안 되지만 또 안타깝게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일부라도 교사분들이 순직 처리가 돼서 일단 순직이 인정되면 유족 보상금으로 평균 소득액의 한 24배 정도의 어떤 보상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유가족으로서는 뭐 돈으로서 치유할 수 없는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일부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2시부터죠. 헌법재판소에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에 대한 선고 판결이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얘기가 나오진 않았고요. 이게 태아 성별을 모르게 하는 의료법, 과연 이제 위법인지 위헌인지 이거에 대한 선고가 곧 나올 거거든요. 현재 어떤 의료법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말씀드리면 의료법에는 32주 이하의 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요. 네.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의사를 징역 2년 이하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신 분들 산부인과 가서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물어봤을 때 명시적으로 딸이에요, 아들이에요라고 말해주면 32주 전은 범죄다. 이 의료법은 현실에 맞지 않고 실효성도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간접적인 우회적인 방법으로부터 뭐 분홍색 옷을 준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회피적으로 네.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위헌이라고 결정 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성별을 알려줘도 되게끔 네. 이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 헌재의 결정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분홍색 옷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32주 전에도 성별을 고지를 해주는 게 완전 잘못된 거다. 이렇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87년에 이 법이 들어올 때는요. 아예 그러니까 전주수 배에 있을 땐 성별을 안 알려주게끔 법이 엄격하게 되어 있다가 2005년경에 한 산부인과 의사가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받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니까 위헌이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그나마 32주, 그러니까 33주 뒤부터는 이제 고지할 수 있도록 법이 조금 완화돼서 개정이 됐지만 이마저도 너무나 이제 위헌적이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이 법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 성별을 알고 아이를 이렇게 낙태하는 경우들이 네. 종종 있다 보니까 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특히 이제 성별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돼서 남아선호상 때문에 딸이면 낙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의 목적이 있었으나 요즘 세대에는 성별 때문에 이렇게 인공 그 낙태 행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성별을 아는 것이 이 알 권리, 정보 네. 접근권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행복 추구권을 추구하는 권리인데 이걸 너무나 지나치게 제약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전면 금지하다가 일부는 허용을 했으나 일부 허용하는 것도 이제 전부 허용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판단을 지금 헌재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의 현행법이 마련되기까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이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도 또 다른 청구인이 등장을 했거든요. 이제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신 32주부터 고지하는 것 역시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정보 접근권, 내가 나의 아이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과하게 침해한다라는 것인데요. 네. 아이의 성별을 알고 미리 뭐 아들 옷을 준비하거나 딸 옷을 준비하거나 장난감을 준비하는 건 역시 행복 추구권이라는 권리의 일종인데 무분별하게 의학적 근거 없이 이걸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 단체들의 주장인데 직업 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것이죠. 네. 현실에서는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 산부인과의 임산부들이 요구해서 알려준 것인데 결국 처벌은 의사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악용해서 알려달라고 한 이후에 의사들을 협박하거나 고발을 해서 무분별하게 악용하는 소지로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의료계에서도 이 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헌재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결론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시대적 흐름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정말 남아있어서 남자의 성비가 조금 더 높았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성비는 그런데 뚜렷하게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성비가 차이가 난다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또 여아선호 사상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네. 성별을 이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금지하는 입법 목적도 많이 소멸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을 의사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조금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에는 성별을 간별해서 뭐 낙태를 하거나 그런 거를 넘어서서 의학적 기술이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성별을 지정해서 임신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네.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위헌 결정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좀 예상해 보지만 또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에서 갑자기 이제 바퀴가 빠지면서 이제 건너편에 오던 버스를 덮치는 사고였습니다. 일단은 우선 사망 사고를 조사 중인 거잖아요. 일단 과적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해당 차량의 정비 이력 조사에 나서고 있거든요.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가변축 바퀴라는 것은 이제 보조 바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럭에 이제 주행하는 바퀴가 있고 중간에 좀 떠 있는 작은 바퀴들이 있는데 작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무게만 200kg에 달하니까 저게 빠져서 맞은편 버스에 이제 충격을 해서 그 달려가던 버스의 운전기사분이 사망하고 승객도 한 분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결국 이 가변축 바퀴를 고정하는 바퀴 부품들이 이제 녹슬거나 정비 불량인 상황에서 이제 빠진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비 이력을 조사해서 실제로 의무적으로 정기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검토를 한다는 것이고요.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명백하게 이 그러니까 이 화물차 기사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비사가 이것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정비사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으로 이 바퀴가 빠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안전관리도 시급하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화물차 운전기사는 업무상 주의임으로써 이런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추락하거나 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부품 관리나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해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다치게 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화물차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정기 점검을 받게 되어 있지만 대형 화물차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비용이나 뭐 시간적 여유로 10%가량이 정기 점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검사를 받지 않아서 부품이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고속도로에 흉기처럼 작용하는 경우에는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도 높게 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높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정비사에 가서 정기 검사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행 과정에서 낙하물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사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불법 개조한 차량 문제도 심각합니다.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정기적으로 이 고속도로 차량들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